여러분, 혹시 베트남으로 여행 가보신 분 계신가요? 요즘 베트남에서 택시를 잡으면 열의 9은 똑같은 차가 옵니다. 초록색으로 쫙 도배된 전기 택시예요. 길거리에도 공항에도 온통 이 초록 택시가 굴러다닙니다. 바로 베트남 국민 전기차 빈페스트로 만든 택시입니다. 이제 베트남에서 빈페스트는 그냥 일상이 된 거예요. 이 빈페스트라는 회사, 설립된 지 채 10년도 안 된 신생 회사인데 글쎄 베트남 안방 시장에서 그 천하의 도요타를 눌렀습니다. 우리 현대자동차까지 제치고 당당히 판매 1위에 올라섰어요. 베트남 국민 전기차라고 불리면서요. 숫자로 보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2025년 베트남 자동차 시장 점유율이 무려 30여 %예요. 그러니까 베트남에서 팔리는 차 3대 중 1대가 빈페스트라는 겁니다. 도요타도 현대도 저만치 따돌렸어요. 올해 들어서는 그 격차가 더 벌어져서 한때 도요타의 3배, 현대의 4배 가까운 물량을 팔아치웠습니다. 이 정도면 그야말로 베트남의 국민차, 대성공처럼 보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반전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불티나게 차를 팔아치우는 이 회사가 사실은 차를 한 대 팔 때마다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조금이 아니에요. 작년 한 해 이 회사가 낸 적자가 우리 돈으로 무려 5조 원이 넘습니다. 팔면 팔수록 잘 팔릴수록 손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구조예요.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1등인데 적자라니, 많이 팔았는데 손해라니. 정확히는 작년 한 해 순손실이 우리 돈 5조 4천억 원, 그리고 차를 만들어 팔 때마다 미치는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가 마이너스 42%에 달합니다. 여기에 품질 리콜 논란까지 이어지고 일각에서는 심지어 파산설까지 심심찮게 흘러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회사를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밑빠진 독이다. 모래 위에 세운 성이다. 여러분 중에도 베트남 여행 가서 저 초록 택시 한 번쯤 타보신 분 계실 거예요. 값도 싸고 조용하니 좋더라 하셨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 택시를 만든 회사가 이렇게 매년 조 단위 적자에 리콜 논란에 파산설까지 도는 상황이라니 좀 놀랍지 않으세요? 저 차 타도 괜찮은 걸까 싶기도 하고요. 오늘 이사칠 경제가 도요타와 현대를 다 제친 베트남 1위 전기차 빈페스트가 왜 팔면 팔수록 적자의 늪에 빠지는지 그 화려한 성공의 속살을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 끝에는 왜 우리 현대자동차가 진짜 대단한 회사인지 그 이유도 함께 짚어드릴게요. 끝까지 보시면 숫자 1등이라는 게 얼마나 위험한 착시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확실히 느끼시게 될 겁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자, 먼저 이 빈페스트라는 회사가 어떻게 이렇게 벼락같이 커졌는지부터 볼게요. 빈페스트의 모기업은 빈그룹이라는 곳입니다. 베트남 최대의 재벌그룹이에요. 이 빈그룹을 세운 사람이 팜 낫두엉이라는 인물인데 베트남 최고의 부자입니다. 우리로 치면 삼성 같은 위상이라고 보면 돼요. 재미있는 건 이 사람이 처음에 어디서 돈을 벌었느냐 하면 놀랍게도 우크라이나에서 라면 장사로 시작했다고 합니다. 거기서 번 돈을 들고 베트남으로 돌아와 부동산 개발에 뛰어들어 아파트며 리조트며 대형 쇼핑몰이며 온갖 걸 지으면서 베트남 최고의 재벌로 올라선 거예요. 그야말로 입지전적인 인물이죠. 그런데 이 빈그룹이 문어발처럼 손을 안 뻗은 데가 없어요. 부동산은 기본이고 병원, 학교, 리조트, 심지어 스마트폰까지 만들었습니다. 베트남 사람의 일생이 빈그룹 안에서 다 돌아간다는 말이 나올 정도예요. 이 어마어마한 자본력과 야심을 바탕으로 2017년에는 급기야 자동차 사업에까지 겁도 없이 뛰어듭니다. 그게 바로 빈페스트예요. 보통 자동차 산업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100년 넘는 기술 축적이 필요한 제조업의 꽃이라고 불리는 분야예요. 아무나 뛰어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빈페스트는 이 상식을 통째로 무시하고 밀어붙였어요. 어떻게? 아주 영리한 전략을 씁니다. 바로 건너뛰기 전략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도요타나 현대 같은 회사들이 수십 년간 쌓아올린 내연기관, 그러니까 기름으로 가는 엔진 기술, 이걸 정면으로 따라잡으려면 베트남은 100년이 걸려도 못 이깁니다. 그래서 빈페스트는 아예 그걸 포기했어요. 엔진 자동차는 건너뛰고 곧장 전기차로 직행한 겁니다. 전기차는 엔진이 없잖아요. 배터리와 모터로 가니까요.
그러니 내연기관의 100년 격차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다들 출발선이 비슷한 전기차 시대에 올라타서 단숨에 따라잡겠다는 전략이었던 겁니다. 후발주자가 선두를 단번에 뛰어넘는 이른바 퀀텀 점프를 노린 거예요. 여기까지만 보면 참 똑똑한 전략이죠. 실제로 이 전략은 안방에서 제대로 먹혔습니다. 베트남 정부까지 발벗고 나서서 자국 기업을 밀어줬어요. 여기에 빔페스트는 가격을 아주 파격적으로 낮춰서 내놨습니다. 작고 저렴한 전기차를 국민들 손에 쥐어준 거예요. 그러니 베트남 국민들이 열광하며 사들인 겁니다. 애국심에 저렴한 가격에 자국 브랜드라는 자부심까지 더해져서요. 그렇게 순식간에 도요타와 현대를 제치고 1위에 올라선 겁니다. 자, 그런데 바로 여기서 화려한 겉모습 뒤에 숨은 진짜 문제가 터져 나옵니다. 이 대목 꼭 기억해 두세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바로 여기 있으니까요. 이렇게 싸게 많이 팔았는데 왜 회사는 돈을 벌기는커녕 5조 원이 넘는 적자를 봤을까요? 여기서 좀 어려울 수 있는 경제 용어 하나만 짚고 갈게요. 매출 총이익률이라는 겁니다.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어떤 물건을 만드는데 원가가 100원 들었어요. 그런데 그걸 150원에 팔면 50원이 남죠? 이러면 이익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100원 들여 만든 걸 70원에 팔면 어떻게 되죠? 팔 때마다 30원씩 손해를 보는 거예요. 빔페스트가 바로 이 상태입니다. 이 회사의 매출 총이익률이 마이너스 42%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차를 만드는 데 든 원가보다 한참 싼 값에 팔고 있다는 겁니다. 물건 하나 만들어서 팔 때마다 그 자체로 이미 손해가 나는 구조라는 거예요. 광고비나 인건비, 연구비 같은 걸 빼기도 전에 그냥 만들어서 파는 것만으로도 미치는 장사인 겁니다. 이러니 많이 팔면 팔수록 적자가 커질 수밖에요. 10대 팔면 10대만큼, 100대 팔면 100대만큼 손해가 쌓이는 거니까요. 어떠세요? 이제 좀 이해가 가시나요? 1등인데 적자, 많이 팔았는데 손해라는 이 기막힌 역설의 정체가요. 계속 보고 계신 분들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화면에 하이프 버튼 보이시면 그것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하이프 하나하나가 저희가 이렇게 화려한 숫자 뒤에 숨은 진실을 파헤쳐 전해드리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대체 왜 만들 때마다 손해를 보면서까지 이렇게 싸게 파는 걸까요? 여기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자동차 산업은 규모의 경제가 생명인 산업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차를 아주 많이 만들어야 한 대당 원가가 뚝뚝 떨어지는 구조라는 겁니다. 공장 짓고 설비 들이고 연구하는데 천문학적인 초기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걸 몇십만 대, 몇백만 대에 나눠 담아야 비로소 한 대당 부담이 줄어들거든요. 도요타나 현대는 전 세계에 수백만 대씩 파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빔페스트는 아직 그 규모에 한참 못 미칩니다. 초기 투자비는 어마어마하게 들어갔는데 판매량은 그걸 감당할 만큼 크지 않으니 한 대당 원가가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둘째, 그리고 이게 아주 뼈아픈 대목인데요. 핵심 부품을 스스로 만들지 못하고 상당 부분 수입에 의존한다는 점입니다. 전기차의 심장이 뭐죠? 바로 배터리예요. 그리고 모터, 각종 핵심 부품들. 이걸 자기네가 만들지 못하면 밖에서 사와야 합니다. 특히 전기차 부품 공급망은 중국이 꽉 쥐고 있어요. 그러니 값을 후려치기도 어렵고 남 좋은 일만 시켜주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이 이 부분을 지적해요. 차 껍데기는 베트남이 만들지 몰라도 정작 돈 되는 알맹이는 다 수입이라고요. 이러니 원가가 낮아질 수가 없는 거죠. 셋째, 인위적으로 부풀려진 수요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자국 전기차 산업을 키우려고 아주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요. 심지어 수도 하노이 같은 대도시에서는 그 많던 오토바이를 단계적으로 금지하는 정책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의 나라 베트남에서요. 오토바이를 못 타게 하면 사람들은 뭘 타야 할까요? 자연스럽게 값싼 자국 전기차, 빔페스트로 눈이 가겠죠. 이렇게 정부가 판을 깔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그 초록색 택시 기억나시죠? 이게 바로 인위적 수요의 결정적인 대목이에요. 빈그룹은 아예 자기들이 직접 택시 회사를 차렸습니다. 그러고 온 그 택시로 뭘 굴리겠어요? 당연히 자기네 빔페스트 전기차죠. 수만 대씩요.
무슨 말이냐면 빈페스트가 만든 차를 같은 그룹의 택시회사가 대량으로 사주는 구조인 겁니다. 내 물건을 내가 사주는 셈이에요. 그러니 판매량 숫자는 당연히 쭉쭉 올라갑니다. 베트남 어디를 가나 빈페스트 택시가 보이는 게 바로 이 때문이에요. 물론 이것도 시장을 넓히는 하나의 전략이긴 합니다만 순수하게 소비자가 제 발로 찾아와 산 판매량과는 결이 다른 거죠. 그래서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이 화려한 1등이라는 게 온전히 제품의 힘으로 시장에서 정정당당하게 이긴 걸까요? 아니면 정부가 밀어주고 그룹이 사주고 오토바이를 막아서 만들어진 온실 속의 1등일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커다란 물음표가 붙는 겁니다. 사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하나 알아둬야 할 게 있어요. 자동차라는 게 왜 그렇게 만들기 어려운 물건인가 하는 겁니다. 자동차 한 대에는 부품이 2만 개에서 3만 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부품 하나하나를 만드는 수백, 수천 개의 협력업체가 탄탄하게 받쳐줘야 비로소 좋은 차가 나와요. 이걸 부품 생태계라고 하는데 이 생태계를 만드는 데만 수십 년이 걸립니다. 우리나라도 현대차 하나를 키우기 위해 그 밑에 수많은 부품 회사들이 함께 크면서 수십 년을 갈고 닦았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산업을 제조업의 꽃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무 나라나 돈만 있다고 뚝딱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빈페스트의 진짜 약점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차의 겉모양은 만들어도 그걸 받쳐줄 두터운 부품 생태계가 베트남에는 아직 없어요. 그러니 핵심 부품을 자꾸 밖에서, 특히 중국에서 사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게 고스란히 원가 부담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전기차 시대가 왔으니 엔진 100년 격차는 건너뛸 수 있을지 몰라도 이 부품 생태계와 품질 관리라는 내공까지 건너뛸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베트남이 이 무모해 보이는 도박을 밀어붙이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회사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베트남이라는 나라의 국가적 승부수이기 때문이에요. 언제까지고 남의 나라 공장에서 값싼 노동력만 제공하는 하청 국가로 남을 순 없다. 우리도 우리 손으로 첨단 제조업을 일으켜 선진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겁니다. 그 상징으로 자동차를, 그것도 미래인 전기차를 택한 거죠. 그 꿈과 패기 자체는 사실 우리가 60년 전에 꿨던 꿈과 똑 닮아있기도 해요. 자, 그럼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이 나옵니다. 이 빈페스트는 과연 모래 위에 세운 성일까요? 아니면 미래를 내다본 국가적 승부수일까요? 좋아요와 하이프 한 번씩 더 눌러주시고 이 흥미로운 논쟁을 함께 들여다보시죠. 빈페스트를 비판적으로 보는 쪽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아무리 국가가 밀어주고 저가로 물량을 밀어내도 팔 때마다 손해보는 장사를 언제까지 계속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모기업인 빈그룹의 돈으로 그 적자를 계속 메우고 있는 건데 이게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면 언젠가는 한계가 온다는 거죠. 게다가 핵심 기술은 여전히 남의 손에 있고요. 여기에 급하게 몸집을 키우다 보니 품질 논란도 따라붙습니다. 몇몇 차종에서 리콜이 있었고 신생 브랜드다 보니 완성도나 내구성에 대한 물음표도 완전히 지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화려한 판매 1위 뒤에 가려진 이 거대한 적자와 불안 요소들을 보고 모래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인터넷에서는 파산설까지 나돌 정도니까요. 다만 여기서 하나는 분명히 하고 갈게요. 파산설이라는 건 어디까지나 일부의 우려이자 소문일 뿐 확정된 사실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은 판매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자극적인 소문에 휩쓸리기보다 이 회사가 안고 있는 진짜 구조적 위험이 무엇인지를 냉정하게 보자는 겁니다. 반면에 빈페스트를 옹호하는 쪽의 논리도 만만치 않아요. 원래 새로운 산업을 키울 때는 초반에 막대한 적자를 감수하면서 시장을 선점하는 게 당연한 전략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저 유명한 테슬라도 아주 오랫동안 적자에 허덕이다가 어느 순간 규모를 갖추면서 흑자로 돌아섰거든요. 한 해 수십만 대를 넘어 100만 대 단위로 팔기 시작하면서 그제야 한 대당 원가가 뚝 떨어지고 흑자 전환에 성공한 겁니다. 빈페스트도 지금은 손해를 보지만 일단 베트남과 동남아 시장을 확실히 장악해 놓으면 나중에 규모가 커졌을 때 충분히 이익을 낼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의 적자는 미래를 위한 투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실제로 빔페스트의 적자율은 재작년보다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기도 해요. 이 빔페스트의 롤러코스터 같은 여정을 가장 잘 보여준 게 바로 미국 증시 3장 사건입니다. 2023년 빔페스트가 미국 나스닥에 화려하게 입성했어요. 그런데 상장 직후 주가가 미친 듯이 치솟으면서 한때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그 유명한 포드나 GM 같은 100년 된 자동차 회사들을 훌쩍 뛰어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차는 얼마 팔지도 않은 신생 회사가 서류상으로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자동차 회사가 돼버린 거예요. 하지만 이 거품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거품이 꺼지면서 주가는 순식간에 곤두박질 쳤어요. 이 사건이 뭘 보여주냐면 빔페스트를 향한 기대와 거품, 그리고 그 실체 사이의 간극이 그만큼 크다는 걸 상징적으로 드러낸 겁니다. 게다가 빔페스트의 야심은 베트남 안방에만 머물러 있지 않아요. 이미 인도네시아와 인도에도 공장을 세웠고 미국과 유럽 시장의 문까지 두드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연간 60만 대를 만들 수 있는 생산 능력을 갖췄다고 하고요. 문제는 안방인 베트남을 벗어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미국이나 유럽에는 정부가 오토바이를 막아주지도 그룹 택시가 사주지도 않아요. 오로지 제품의 실력만으로 테슬라와 현대와 도요타 같은 쟁쟁한 강자들과 맨몸으로 붙어야 하는 거죠. 온실박 진짜 세상에서 빔페스트가 과연 통할 수 있을까? 이게 이 회사의 운명을 가를 진짜 시험대인 겁니다. 어느 쪽이 맞을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죠? 다만 분명한 건 지금 이 순간 빔페스트가 아주 위태로운 외줄타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규모의 경제에 도달하기 전에 모기업의 자금이 먼저 바닥나면 무너지는 거고, 그 전에 규모를 갖추고 기술을 확보하면 살아남는 겁니다. 그야말로 시간과의 싸움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우리 현대자동차와 기아 말입니다. 사실 빔페스트가 안방에서 잘 나가면서 베트남 시장에서 현대의 판매량이 뒤로 밀린 건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진 걸까요? 저는 조금 다르게 봅니다. 현대와 기아는 빔페스트처럼 손해를 보면서까지 물량을 밀어내지 않습니다. 한 대를 팔더라도 이익을 남기면서 팔아요. 그게 바로 100년 가까이 자동차를 만들어 온 진짜 실력이거든요. 세계 곳곳에서 제값받고 팔면서도 확실하게 돈을 버는 회사, 그게 현대와 기아입니다. 눈앞의 점유율 숫자에 흔들려서 미치는 장사로 1등을 사는 건 진짜 강자의 방식이 아니에요. 화려한 1등보다 조용히 돈 버는 2등이 훨씬 더 단단한 법입니다. 그러니 베트남에서의 순위 하나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중요한 건 지속 가능한 수익성이니까요. 여러분, 우리 현대자동차도 처음부터 지금 같지는 않았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1970년대 폰이라는 우리 첫 국산차를 만들어 미국에 처음 수출했을 때 세계가 얼마나 우리를 비웃었습니까? 값싸고 잘 보장나는 차라고. 미국에서는 현대차가 코미디 프로그램의 놀림거리가 되기도 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거기서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간 이를 악물고 품질을 갈고 닦았어요. 엔진도 우리 손으로 만들고 디자인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이제는 세계 어디에 내놔도 인정받는 미국에서 상까지 휩쓰는 명차가 됐습니다. 놀림받던 그 차가 진짜 실력으로 세계를 정복한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걸어온 길입니다. 이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래서 저는 빔페스트를 보면서 우리 현대의 그 시절이 겹쳐 보이기도 해요. 다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현대는 정부의 온실이나 눈속임 물량이 아니라 오로지 기술과 품질이라는 전공법으로 그 자리에 올랐다는 거예요. 그 길이 훨씬 더디고 힘들지만 그렇게 쌓은 실력만이 진짜라는 걸 우리는 이미 온몸으로 증명해냈으니까요. 물론 그렇다고 빔페스트의 도전 자체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것도 없던 나라가 자국 자동차 산업을 일으키겠다고 저렇게 국가적으로 달려드는 그 패기와 전략은 우리도 한 번쯤 곱씹어 볼만 해요. 우리 현대도 처음엔 다들 안 될 거라고 비웃음을 샀던 시절이 있었으니까요. 다만 지금의 빔페스트가 그 꿈을 이룰지 아니면 적자를 못 버티고 주저앉을지는 냉정하게 지켜봐야 할 문제인 거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베트남의 빈페스트는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과 파격적인 저가 전략으로 도요타와 현대를 제치고 안방 시장 1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1등의 속을 들여다보니 차를 팔 때마다 손해를 보는 마이너스 42%의 매출 총이익률, 한 해 5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 적자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규모의 경제 부족, 핵심 부품의 수입 의존, 그리고 국가가 만들어준 인위적 수요라는 세 가지 그늘이 이 화려한 성공에 발목을 잡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얻어야 할 교훈은 분명합니다. 숫자 1등이 진짜 1등은 아니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판매량이나 점유율이라는 화려한 숫자에 속지 말고 그 안에서 정말로 돈을 벌고 있는지, 지속 가능한지 그 속살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기업뿐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에도 똑같이 통하는 이야기죠. 남들에게 보여지는 화려함보다 내실이 얼마나 단단한지가 진짜 중요한 거니까요. 그리고 이 빈페스트 이야기를 보면서 저는 우리 것에 대한 자부심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우리는 흔히 남의 떡이 커 보이고 우리 것은 당연하게 여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세계를 놓고 보면 제값받고 팔면서도 세계 곳곳에서 존경받는 우리 현대와 기아가 얼마나 어렵고 대단한 자리에 올라와 있는 건지 새삼 깨닫게 돼요. 값싼 노동력으로 시작해 세계 5위권 자동차 강국이 된 나라, 반도체에, 배터리에, 조선에, 세계를 호령하는 나라, 그게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 저 베트남의 도전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먼 길을 앞서왔는지, 그리고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계속 노력해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보면 좋겠어요. 물론 베트남의 저 패기를 우습게 봐서도 안 됩니다. 60년 전 우리를 비웃던 사람들이 틀렸듯이 오늘 빈페스트를 비웃는 우리가 틀릴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 방심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대로 더 앞서 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진짜 숙제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빈페스트, 모래 위의 성일까요? 아니면 미래를 향한 승부수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화려한 뉴스 뒤에 숨은 경제의 진짜 속살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하이프 버튼도 꼭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하이프가 모여야 저희가 앞으로도 이렇게 알짜배기 이야기로 보답할 수 있습니다. 247 경제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